네, 이번에는 배울 것은 챕터 13번 공공문화시설과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24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건축 설계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 건축 환경, 그 다음에 인간 행태,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 이론을 다 배운 것도 중요했지만 이 이론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에 적용하는 게 사실 좀 헷갈리죠?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 내용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공공문화시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PT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공공시설의 영역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대충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공공시설은 그러면 무엇이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계층, 그러니까 성별, 그 다음에 연령, 직종, 행동, 목적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기능, 그 다음에 용도가 아닌 복합 용도 시설로서 사용자 계층별 단위 공간들의 기능적, 형태적, 형태 특성이 공동으로 충족되는 아이덴티티가 함께 내포 표현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공공시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나이와 뭐 연령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의 용도가 굉장히 불특정 다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공간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공공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면 우리가 전부 다 공공시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어, 뭐 박물관, 전시관, 뭐 시청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질적 의미로서 여러 계층의 개체들이 공동으로 동의하는 물리적 환경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소로 이루어지며 적합한 생활 공간 요소로 작용할 때 건강한 공공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공공시설은 단일 개체 기능이 충실히 확보되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 공유하는 공동 매개 공간이 적절하게 구성될 때 건강한 커뮤니티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물리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현관, 홀, 공유 코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장소의 상황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 목적, 철학적 동기나 질서, 윤리의식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공적 영역과 우리가 사적 영역 할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있고요. 공적 공간, 사적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반공적인 공간, 그 다음에 반사적인 공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인 공간이 있죠. 일반적인 공간.
그래서 우리가 반공적인 것과 반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반사적인 공간과 반공적인 공간이 일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설명하실 때 여러분도 좀 조심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좀 조심해서 설명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징들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용도, 규모, 사용자 계층, 유형 등의 상황 특성에 따라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미지 특성으로 구분이 되고 활용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공적 상황에 대한 우리 시대의 공동 이미지는 사적 상황에 비해서 넓은, 복수, 개방된, 시끄러운, 밝은, 복합적, 동적 등의 단어들로 설명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는 이런 이미지, 이게 이미지죠. 하나의 이런 단어들로 공적 공간의 특성이 설명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노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어느 상황의 생활가치 철학에 근거한 행동 양식, 행동 조직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하는 동질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에 대응 활용되는 공공시설의 생활환경으로서 공유 이미지와 서로 유기적 상관성을 갖고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설명하는 것은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통의 철학이라든지 뭐 행동 양식이라 이런 건 전부 다 문화, 우리가 공동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면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 조직, 의미와 인공환경 사이에 공유되는 이미지의 도식화는 관습화된 우리 생활 속의 아이덴티티화 과정을 통한 것으로서 건축 디자인 작업의 초기 단계 작업이며 매우 중요하고 기본 접근 컨셉 제시에 따른 그 시대의 보편적 생활 양식의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 용어로서의 상중하 또는 좌중우, 전중후 이런 의미의 도식화는 건물 단위 공간 배치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초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고요. 1과 1 사이의 참과 뜸은 주요 기능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계, 완충, 휴식 공간으로서의 전위 공간의 필요성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조직, 그 다음에 환경 장치의 공유 이미지로서는 이러한 공유 이미지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건물 구역, 실의 배치, 위치, 크기, 형태, 순서와 그들의 인접 관계에 기초한 배치 계획의 주요 계기, 단서가 되고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퍼블릭, 그 다음에 뭐 프라이빗, 어덜트, 차일드, 메일, 피메일, 데이, 나이트, 웨트, 드라이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조닝 작업과 버블 다이어그램 작업 시에 중요한 기초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걸 전부 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컨셉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요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덴티티의 유형과 디자인 컨셉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던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도식화가 돼서 우리가 이 도식화라고 하면 다이어그램을 의미하겠죠. 도식화가 돼서 설계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세요. 넘어가서 프로그래밍 작업은 디자인 관련 정보의 체계화로서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시킹, 그 다음에 각종 프로블럼 어널리시스 작업으로서 다음 단계의 디자인 작업과 중복 연계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2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작업의 결과들은 과학적 분석,
종합과정을 통하여 디자인 작업의 기본 방향, 범위, 목표, 개념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디자인 성능 단위, 디자인 단위, 디자인 지침으로 정리해서 제안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공공시설의 아이덴티티를 정보 체계화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설명했던 과정들을 다시 디자인 프로세스와 프로그래밍이란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프로그래밍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설정 단계에 아까 프로그래밍이 관여하게 됩니다. 원래는 요 단계죠. 요 단계인데 요게 여기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셉과 관련된 거죠. 컨셉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컨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느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했겠죠. 이렇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컨셉을 만들면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됩니다. 위계를 갖게 되죠. 규칙을 갖게 돼서 그게 환경적인 측면, 생활적인 측면,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은 거의 뭐랑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들 시나리오상의 건축주의 요구사항이라던가 직업, 건축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사이트 분석, 그 다음에 뭐 맥락을 파악했다던가 또는 뭐 향후 뭐 20년 간의 도시 계획이 나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법규적인 거 이런 걸 찾아보고 만들게 되죠. 그런 내용과 여러분의 컨셉이 합쳐지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도식화되면서 이게 컨셉인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사실 장황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 체계화 과정에는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 기능적인 측면, 형태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시간적 측면에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좋은 설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인간의 감성적, 신체적 특징을 기초한 그 시대의 문화, 관습,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이 반영된 공간의 기능적, 형태적, 그리고 행태적 의미에 기초한 아이덴티티의 도식화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에 연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들은 체계적, 객관화 작업을 위해서 건축행위의 기능, 형태, 시간, 경제성 요소에 대한 목표, 사실, 개념, 요구사항들로 종합 정리하고 여러가지 관련 사항들의 강론적, 통론적, 총론적 검토를 통해서 관련 정보사항들의 건축 현실화를 위한 총체적 해석과 함께 디자인 연계 과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공공시설에는 많은 종류의 건축 공간이 새로운 복합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본적 주요 기능,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 문화, 의료, 교육, 복합시설로 분류해서 기능, 형태, 경제, 시간적 이미지가 반영된 설계 정보화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을 고려해야만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 형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주거, 그 다음에 뭐 학교, 전시실, 공연장, 그 다음에 도서, 정보센터, 의료, 호텔, 대학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첫 번째, 전시미술 시설, 전시미술 박물관 시설들에 대해서 정보 체계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펑션. 그래서 패스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공간을 조직화시키고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은 내부 순회, 작품 출납, 관람객 출입 동선 등의 공간 조직화다. 그죠? 그리고 전시물과 관람객 사이의 편안한, 그다음에 안전한 관계 조성과 전시 작품과 배경 장치의 이미지 조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단계가 앞에 말한 이제 기능적 측면의 첫 번째 요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볼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시물의 종류나 전시 방법이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공간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면적이나 높이, 그 다음에 가변적인 융통성 등이 공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휴게 부분이 나왔습니다. 휴게, 쉴 수 있는 공간은요. 그래서 전시나 관람을 위한 의도된 전시 공간의 사항적 특성에 따른 연속된 행위는 관람객들의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로감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순회 공간 사이에 외기에 면할 수 있는 작은 휴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미술관이나 전시관 뭐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중간에 휴게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관람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게 휴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동선을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쾌한 주요 동선 체계와 공간 구성이 필요한데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복잡하다는 게 미로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꼬불꼬불해도 되는데 꼬불꼬불하더라도 동선을 만들 때 이렇게 꼬불꼬불하더라도 막다른 길이 나오지 않으면 돼. 막다른 길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꼬불꼬불 찾아가면 이렇게 나오면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으면 이거는 명료하다는 얘기. 이거는 아주 명쾌하게 푼 겁니다. 그래서 전시물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테니까 그거를 쭉 관람해서 한 방향으로 쭉 돌아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거는 분명한 동선 계획이 된 거예요. 반드시 동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있고 교차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전시하는 용도로서 이렇게 동선을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에 비해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일로 와서 큰 메인 홀과 같은 공간이 있고 많은 사람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잖아. 구경을 하려면. 그죠? 전시 순서도 내가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내가 결정을 해놨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봤다가 3번 보고 건너뛰고 1번 보고 다시 2번 보고 또 여기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여기에서 출발했는지 여기에서 출발했는지 공간을 헷갈릴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동선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풀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명료한 동선은 아니야. 내가 어디를 먼저 동선을 구경해서 지나가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된 곳 같은 경우에는 전실 번호가 있어요. 1, 2, 3번 이렇게 해서 관람 루트가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먼저 들어가든 상관이 없잖아. 그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이거는 어떤 걸 쓰든 분명하게 동선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은 뭐 인공광, 자연광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자연광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인공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자연광을 쓰더라도 전시작품 같은 경우에는 남향의 아주 강한 빛, 서양의 아주 강한 빛이 들어올 경우에 작품이 훼손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서는 창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인공 조명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직사광선에 쏘이면 안 좋으니까. 대신에 창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에 창이 있거나 아니면 창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창이 북쪽에 있으면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간접광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훼손시킬 염려는 적어지고 인공조명을 적게 쓸 수 있죠. 그럼 경제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천장이랑 벽을 그 다음에 길이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예시인데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시로서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는 이야기고요. 동선 같은 경우에도 주출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이 공간을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거고, 반드시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채광을 할 때 창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뚫을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다양하게 뚫을 수 있지만 전시 작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길찾기, 동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단순 명쾌한 공간 구성, 동선 체계 구성이 필요하고요. 수평, 수직 동선의 교차점이나 이질적 공간 접촉 시 휴게 공간 및 동선 파악 등을 위한 전이 공간의 적극적 삽입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나는데 이 전이 공간들은 여기 보면 반공공 구간이나 반내적 공간 이런 애들이 그런 전이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 작품 반출입 수리 운반 여러분들이 뭐 미술관, 도서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면 제일 좀 간과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라는 데 가보면 모든 책들이 다 열람실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부분적으로는 서고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시설, 책들을 관리해주는 분들이 쓰는 공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서 출납기 같은 것들이 도서관으로 반입이 되려면 일반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니는 길로 작품을 반입하려, 기계를 반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기계 자체도 엄청 크고 좀 어렵습니다. 다른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랑 이제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품들이나 이런 기계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비스 동선을 따로 계획을 해줘요. 서비스 동선을. 그래서 여기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동선이 분리되어 있고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동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설계 작품으로 완성되었을 때 좋은 설계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건물은 관람객만 있는 건물이 아니라 관람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건물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주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공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획해 줘야 좋은 건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형태적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나왔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는 차별화된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이나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로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일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해 가능한 구조. 그래서 전체 공간 구성과 동선 체계가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건축 계획과 설계, 동선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미로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백스테이지의 가시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관람객 동선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거 이외에 그 뒤에서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그 공간을 뭐 백스테이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획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조형, 동선관계, 그 다음 조형과 자연체감 관계 나와서 순회 동선의 수직 볼륨화는 건축물의 조형성과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고요. 자연 채광 방식과 순회 동선 연관성은 건물의 1차적인 매스 형태와 수평 수직적인 매스 분절 조형 작업과 긴밀히 관련 지어진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형태죠. 그 건축물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동선과 굉장히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게 수직적으로 높아지는 형태가 되게 되면 수직 동선이 특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형성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그다음 채광 같은 경우에도 메스의 형태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면 메스의 내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내부에는 채광이 안 되죠. 자연 채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규모의 덩어리 메스로 잘라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분절이 일어나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형 작업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순환 형식의 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가운데 큰 홀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했다가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눈이 다 달려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부터 구경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갔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연속순환은 들어가면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게끔 되는 거예요. 약간 미로같이 생겼지만 들어가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동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는 못 가. 이렇게만 가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작품을 관람하는 동선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과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적정히 섞어서 쓰는 방식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홀 대신에 여기 중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들어갔다가 일로 계속 볼 수도 있지만 들어갔다가 구경하고 나와서 빙 돌아서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이 연속 순환이랑 중앙홀 형식을 좀 어느 정도 합친 형식에 가깝죠. 왜냐면 여기 구경하고 나와서 다시 이쪽 가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일로 들어갔으면 이쪽을 쭉 이렇게 한번 돌아야 되게끔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구간, 이 부분은 한쪽 부분만 도는 구간, 이 부분은 여기에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약간 홀 같은 형식 두 개가 섞여 있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어느 정도 대응하는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적 측면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서정보센터 기능적 측면을 보면 정보, 교육, 문화 이미지 측면에서 먼저 현대 도서정보센터는 단순히 도서의 대출, 그 다음에 열람, 보관, 축적 기능을 넘어서서 정보의 축적, 보관, 활용, 그 다음에 제공 방법, 문화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열람 공간의 다양화, 정보의 교류, 공개 방법의 현실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적용을 통해서 종합 문화시설의 사회 공동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능적 측면이고요. 다른 기능적 측면으로는 정보의 다양화 및 축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의 다변화, 복합화에 따른 정보 유형의 다양성, 대형화에 따른 용도 기능별 조닝, 그 다음에 작업과 공간 프로그래밍 작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전에는 뭐 어린이 코너, 성인 코너 두 개만 나눠도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어린이 코너 중에서도 어떤 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책을 보고 어떤 곳에서는 뭐 이북 이런 걸 볼 수 있게 하고요. 뭐 동화 코너도 있고 뭐 창작 코너도 있고 뭐 이렇게 소설 코너도 있고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어떤 데는 뭐 문학 작품이 있고 어떤 데는 약간 과학 관련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참고 도서처럼 뭐 약간 기능과 관련된 전문 서적들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변적으로 만들 수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어느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그쪽 조닝을 이렇게 해줘서 한쪽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몰아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모듈이 나왔고요. 뭐 모듈에 대해서는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텐데 도서관 내외부의 다양한 액티비티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모듈 가변 융통성을 적극 검토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평면적으로만 모듈을 이해하는 습관이 있는데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도 모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수직적으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모듈을 만들어 놓을 때 어느 정도 가변성을 고려해서 모듈을 설계를 해 달라라는 거죠. 모듈 자체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그 모듈 사이즈보다 큰 공간이 필요할 때는 공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모듈 하나의 사이즈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 여러 공간을 쪼개서 사용하기가 또 어렵겠죠. 그래서 적정 규모의 이제 모듈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나중에 이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변적인 모듈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고려를 좀 해달라 라고 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 학교 건물이라고 칠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중복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길쭉한데 가운데 중복도가 있고 건물들이 양쪽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모듈 사이즈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를 더 작게 쓰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가변성을 좀 더 고려를 해줬다면 끝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쓸 수 있는 큰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으면 좀 더 가변적으로 쓸 수 있었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 원래 있던 모듈 하나 사이즈가 이만큼 했으면 요거보다 하나, 둘, 그리고 요 복도까지 하면 뭐 2.2배, 2.3배 정도 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우리 건물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의 고려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복도가 하나 또 있고 이렇게 건물이 배치되어 있어. 그래서 실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지. 그죠? 그렇게 여기도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모듈보다 큰 공간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나중에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다음 출납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려해 달라라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조직도고요. 그 다음에 기능, 들어왔을 때 로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닝이죠. 이게 조닝입니다. 이쪽과 이쪽을 쪼개놨죠. 이렇게 쪼개놨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놨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능별로 쪼개달라라는 얘기고요. 휴게 공간이 또 나왔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형태적 측면에서는 보이드와 솔리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방적인 공간과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오픈된 공간과 크로스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의 형태를 이런 공간들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명하고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들입니다. 도서 정보센터에 필요한 기본적인 키워드들. 그래서 구조별로 봤을 때 형태가 연결되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얘랑 보면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높이가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요 공간을 가운데 배치해서 얘네 두 개가 단면에서 봤을 때는 양 옆에 있게끔 해서 바깥에서 안쪽을 서포트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 공간 안에 내부에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게 더 크고 위에는 더 작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구 부분과 열람 부분을 배치를 평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서구와 열람, 그 다음에 사무 부분을 쪼개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부분에 삽입을 시켜놨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 서구의 기능, 이쪽 서구의 기능, 이쪽 서구의 기능이 각각 조닝별로 다른 특성을 갖는 공간이라면 열람 부분과 섞여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공간, 합쳐져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고 정숙성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미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완전히 픽스되어 있는, 더 이상 변경 불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부분을 내가 고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너무 딱 좌우대칭형으로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비대칭이거나 부정형인 형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약간 랜드마크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과 보안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관람을 하게 됐을 때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게 편할까, 밑을 내려다보는 게 편할까,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의자가 또 있고 사람이 이렇게 또 앉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폭은 얼만큼 하는 게 좋을까? 이 등받이의 높이는, 요 안장 부분, 여기 앉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대충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설계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공간이 연계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공연장, 그다음 공연장 안에 뭐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외부 공간이 또 있죠. 여기 보면 현관, 휴게홀, 상점, 이런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계될 수 있게끔 계획을, 그리고 동선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성이고 그 다음에 가청성이 있게끔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객석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영사거리, 각도, 무대와 객석, 가시, 가청 범위 이런 것들을 인체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행태심리학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객석 무대의 변화. 예전에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는 가변성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 내용이나 관객 수에 따라서 무게 크기, 모양, 배열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가운데에서 쳐다볼 때는 내가 가운데서 볼 때는 약간 90도 정도의 가시 각도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관람석의 끝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크린 사이즈가 이만큼 한데 관람객 사이즈를 이만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이 끝에 앉으면 각도가 더 좁아지죠. 더 좁아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60도인데 이쪽 가면 뭐 한 30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겠지. 진짜 안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단지 사람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하면 이거는 나쁜 설계. 그죠? 그다음 무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보이는 범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거리가 나오죠. 22m까지가 그나마 좀 잘 보이는 거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사실 안 되는데 35m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35m를 넘어가면 진짜로 잘 안 보여서 여기서부터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더 큰 것은 안 만듭니다, 보면. 그런 데는 잘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무대가 여기 있을 때, 이상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공연을 하는, 연극을 하는 경우에는 A, B, 그 다음 C 순서대로 잘 보이고, 나머지 D, E, F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스크린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 각도 있죠? 이렇게 각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면이 제일 좋죠. 정면. 그래서 여기 A, 그 다음 B, C, D 이런 식으로 영화를 관람하기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를 천장입니다. 이거 단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공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다. 여기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지붕 쪽에는 천장에는 흡음재를 설치해서 반사되는 소리의 양을 줄입니다. 최대한 줄여요. 반면에 단면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소리를 이렇게 냈을 때 이 벽을 튕겨서 멀리까지 소리가 갈 수 있게끔 흡음재 성능을 측벽에는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려 놓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반사 재질을 해서 소리가 튕겨서 멀리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퍼져나가는 이것도 음파가 퍼져나가는 거를 고려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게 되면 공연을 보러 가면 거기 안에 극장에 가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큰 대형 교회나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작은 교회 말고 뭐 2층, 3층 엄청 큰 강당이 엄청 큰 교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향 계획에 관련된 측면이었고요. 읽어보시고요.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대와 관객, 그 다음에 랜드마크를 고려해라 라는 거고요. 이때는 무대 공간의 특성, 그러니까 폭, 높이, 길이, 관객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소리에 관련된 것, 시각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의 형태를 보면 이런 건 우리가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뭐 음악 중심 같은데 노래 부르러 나오면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에 쭉 있어서 다 이렇게 한 방향을 쳐다보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끝에 있는 사람이나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주로 가운데에서 노래 부르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요철을 줘서 파먹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 끝쪽에 있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요 거리가, 요 각도가 좋아지죠. 요게 좀 좋아집니다. 잘 보이죠. 이런 걸 위해서 좀 변경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오픈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이거 예전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는데 조금 변형된 형태고, 최근에는 이거 말고 다른 형태들이 또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아레나형인데 무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단점은 여기 공연하는 사람이 한쪽 방향을 보고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뒤통수만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방향을 쓰면서 공연을 하고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경우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제가 본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는 쓰고 여기는 안 써.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노래를 막 부르고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못 쓰게 이렇게 막아놓고 이쪽은 뭐 스텝이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오픈 스테이지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 다음 공간을 연계하는 건 뭐 앞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다 오픈 스테이지 형태를 변형한 형태죠. 이런 식이 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경제적인 측면과 시간적 측면 고려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행태학적 측면에서 환경, 건축, 행태학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건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다분히 건축공학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건축공학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건축가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고려해 줘야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설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설계를 할 때는 선생님이 계속 건축 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축 강론을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알고 설계를 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무턱대고 설계를 하면 절대 좋은 설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재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건축 강론을 여러분들한테 읽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중에 이 책 전체예요. 범위가 전체입니다. 이 전체에서 과제가 아니라 시험을 낼 테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본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내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시험 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